이 5가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바이브 코딩에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으로 진짜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오늘 다룬 5가지 핵심 개념을 정리해서 아키텍처로 표현해 봤습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에이전트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의 두뇌를 설계합니다. 영화 감독이 직접 연기하고 직접 카메라 돌리고 직접 조명 잡고 이러지 않잖아요. 에이전틱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코드를 쓰지 않습니다. 안드레이 카르파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99%의 시간 동안 당신은 직접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다.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예술과 과학, 전문성이 있다. 바이브 코딩 많이 들어보셨죠? AI한테 대충 말하면 코드가 뚝딱 나오는 그 방식이요. 재밌긴 한데 솔직히 이것만으로 진짜 프로젝트를 하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카르파티가 직접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가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을 제안합니다. 바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AI가 구현하되 인간이 아키텍처와 품질과 정확성을 소유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을 구성하는 5가지 핵심 개념을 하나씩 파헤쳐 봅니다. 에이전트, 컨텍스트, 툴, 훅 앤 스킬, 그리고 플래닝. 이 5가지만 이해하면 AI 코딩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단순한 챗봇이 아닙니다. 목표를 해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사용해서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여러분이 블로그 플랫폼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에이전트는 그걸 그냥 한 번에 뱉어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순서를 정하고 필요한 도구를 골라 쓰면서 단계별로 실행합니다. 챗봇과의 결정적 차이를 정리하면 챗봇은 질문과 답변의 일회성으로 동작하고 에이전트는 목표를 해석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 루프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챗봇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챗봇은 텍스트만 생성해주죠. 에이전트는 반면에 파일을 읽고 쓸 수 있으며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으며 API를 호출할 수 있으며 등등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챗봇은 사람이 매 단계 지시해야 돼서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목표만 주면 알아서 진행하죠. 챗봇은 사람이 다시 질문하는 그런 식의 오류 대응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스스로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죠. 셀프 힐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에이전트 하나가 모든 걸 처리하면 될까요? 간단한 작업은 괜찮습니다. 코드 리팩터링이나 단일 파일 수정 같은 건요. 문제는 복잡한 작업입니다. 하나의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서 프론트엔드도 짜고 백엔드도 짜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하고 테스트도 작성하면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걸 Lost in the Middle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컨텍스트 중간에 배치된 정보의 회상률이 극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에이전트한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시키면 중요한 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Multi-Agent Orchestration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메인 에이전트가 Orchestrator 에이전트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아래 4개의 서브 에이전트를 둡니다. Front-end 서브 에이전트, Back-end 서브 에이전트, 데이터베이스 설계 서브 에이전트, 그리고 테스트 서브 에이전트. 각각의 서브 에이전트들에게는 그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스페셜라이즈된 일들이 정해져 있죠. 오케스트레이터가 작업을 분해해서 전문 서브 에이전트에게 위임하고 각 서브 에이전트는 독립적인 컨텍스트와 도구를 가지고 병렬로 작업합니다. 이걸 fan out 작업을 분배하고 그 이후에 병렬 실행 그리고 그 이후에 fan in 결과 통합 패턴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픽의 2026 에이전틱 코딩 리포트에서도 이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핵심 트렌드로 꼽았습니다. 이걸 비유하면 영화 감독과 같습니다. 영화 감독이 직접 연기하고 직접 카메라 돌리고 직접 조명 잡고 이러지 않잖아요. 감독은 전체 비전을 가지고 각 분야 전문가에게 적절히 위임하고 결과물을 통합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코드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에이전트 팀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품질을 감독합니다. 에이전트에 대해서 섹션 1에서 다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섹션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에이전트의 두뇌를 설계하는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끝났다. 좀 과격하게 들리시죠? 정확히 말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물어볼까에 집중했습니다. 질문을 잘 쓰면 답이 잘 나온다. 이런 거였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할까에 집중합니다. 에이전트의 컨텍스트 윈도우에 무엇을, 언제, 어떤 형태로 넣을지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분야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셰프에게 맛있는 거 해줘 라고 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면 재료, 인원, 알레르기, 예산까지 다 알려주는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같은 셰프라도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죠. 컨텍스트는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시스템 컨텍스트는 에이전트가 항상 참조하는 기본 설정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Claude.md, 프로젝트 규칙, 아키텍처 문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Conversation 컨텍스트는 대화 과정에서 누적되는 정보입니다. 이전 대화, 그리고 그에 대한 실행 결과들, 사용자 피드백들. Tool and Environment 컨텍스트는 도구 실행으로 얻는 실시간 정보를 뜻하는데요. 파일에 대한 내용, API 응답, 테스트 결과, MCP 데이터. 이 세 레이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에이전트의 판단 품질이 결정됩니다. 시스템 컨텍스트가 튼튼하면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툴 컨텍스트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컨텍스트 설계가 중요한가요? 그냥 다 넣으면 되지 않나 싶으시죠? 안 됩니다. 컨텍스트는 3중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비용과 지연이 폭발합니다. 컨텍스트가 커질수록 비용과 응답 시간이 급증합니다. AI는 답변을 만들기 전에 넣어준 정보를 전부 읽는데 이 읽는 양에도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1개 사려고 마트 전체를 돌아다니는 거랑 비슷해요. 사는 건 1개인데 돌아다니는 비용이 100배인 셈이죠. 불필요한 정보를 잔뜩 넣을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신호 약화 때문인데요. 섹션 1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관련 없는 정보가 넘치면 모델이 핵심을 놓칩니다. 컨텍스트 중간에 있는 정보는 처음이나 끝에 있는 정보보다 잘 기억을 못해요. 마지막으로 캐시 효율성 때문입니다. AI한테 매번 같은 정보를 보내면 처음 한 번은 전부 읽어야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 부분은 아까 읽었네 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캐시라고 합니다. 마치 교과서를 복습할 때 처음 읽을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야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미 아는 부분은 훑고 넘어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은 비용도 10분의 1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잘 설계해서 바뀌지 않는 정보는 앞에 고정하고 바뀌는 정보만 뒤에 두면 대부분이 캐시로 처리되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적시에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라. 실무에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Claude.md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프로젝트 구조, 코딩 스타일, 빌드 테스트 방법을 정의해 두면 에이전트가 매 세션마다 자동으로 읽고 프로젝트 맥락을 파악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걸 Claude.md에 한번 적어두면 매번 우리 프로젝트 Next.js 쓰고 타입스크립트 쓰고 테스트는 ytest로 하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에이전트의 두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배웠다면 이제 에이전트의 손과 발을 붙여주는 세 번째 섹션 Tool, Plugin, MCP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수단이에요. 이 세 가지는 계층 구조를 이룹니다. 첫 번째 레벨은 Tool, 가장 아래에 있는 개별 함수, 예를 들어 파일 읽기나 터미널 실행이나 웹 검색을 뜻합니다. 두 번째, 플러그인, 그 툴들을 묶은 건데요. GitHub 플러그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PR을 조회하고 PR을 생성하고 리뷰하는 그런 거를 묶어놓은 플러그인, 툴들을 묶은 단위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MCP,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모든 툴과 플러그인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AI 모델에서도 쓸 수 있게 범용성을 강조하는 거죠. 에이전트에게 뇌, 컨텍스트가 있다면 툴은 손과 발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에이전트라도 도구가 없으면 텍스트만 생성할 수 있을 뿐이에요. MCP, 이게 2025년, 2026년 가장 큰 기술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USB-C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기기마다 충전 케이블이 달랐잖아요. 마이크로 USB, 라이트닝, 미니 USB, 그 모든 게 USB-C가 나오면서 하나로 통일됐죠. MCP가 에이전트 세계에서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번 MCP 서버를 만들면 Claude Code, Cursor, 어떤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서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툴 정의, 인증, 데이터 포맷이 전부 표준화되어 있으니까요. 게다가 양방향 통신도 됩니다. 에이전트가 외부 서비스를 호출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 이벤트가 에이전트를 트리거하는 것도 가능해요. 에이전트에게 툴을 줄 때 아무거나 다 주면 안 됩니다. 핵심 원칙이 있어요. 1번, 최소 권한 원칙. 에이전트에게 필요한 툴만 노출하세요.
너무 많으면 에이전트가 어떤 툴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너무 적으면 작업을 못합니다. 두 번째, 툴은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에이전트의 툴 호출이 인간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툴이 뭘 했는지 투명하게 보여야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3번, 에러 핸들링 내장. 툴이 실패했을 때 에이전트가 대안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GitHub API가 응답이 없으면 로컬 캐시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요. 4번, 보안 경계 설정. 읽기 전용 툴과 쓰기 가능 툴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에이전트가 실수로 프로덕션 DB를 날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MCP 연결 예시를 보면 GitHub MCP는 PR 조회, 생성 리뷰, 이슈 관리, 코드 검색. 노션 MCP는 페이지 검색 생성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조회할 수 있고 댓글 작성. Slack MCP는 메시지 전송, 채널 읽기, 알림 등등. 구글 캘린더 MCP는 일정 관리, 미팅 스케줄링 등등에 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이런 도구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GitHub에서 이슈 가져와서 코드 수정하고 PR 만들고 Slack으로 팀에 알려줘를 한 번의 지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개념은 훅과 스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에이전트의 행동을 제어하는 양축이에요. 먼저 훅,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의 특정 지점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인터셉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이것도 해라를 정의하는 거예요. 훅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액션, 말 그대로 에이전트가 행동하기 전에 실행되는 훅인데 코드 저장 전 린트를 자동으로 실행해줘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포스트 액션, 에이전트가 행동한 후에 실행되는 훅인데 커밋 후에 자동으로 테스트 실행해줘를 예로 들 수 있겠죠. validation, 에이전트 출력의 품질을 검증하는 훅입니다. 보안의 취약점을 스캔해줘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otification, 특정 조건 충족 시 인간에게 알림을 주는 비용 임계치 초과 경고나 클라우드가 작업을 끝냈을 때 저희에게 알림을 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실제로 클라우드 코드에서 훅을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파일을 변경할 때 자동으로 관련 테스트를 실행해 줍니다. package.json을 수정할 때 의존성 충돌을 검사해 줍니다. 보안 관련 파일을 수정할 때 보안 리뷰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도록 훅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일정 토큰 사용량 초과될 때 컨텍스트 압축을 트리거 해주는 훅이 이미 클라우드 코드에서 다 쓰이고 있는 훅들입니다. 이렇게 설정해두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작업하다가도 위험한 순간에 자동으로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겁니다. 사람이 매번 테스트 돌려줘, 린트 체크해봐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스킬이란 뭘까요? 스킬은 에이전트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참조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문서 같은 겁니다. 보통 skill.md 파일로 정의하죠.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프레젠테이션 생성 스킬이 있으면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읽고 적용합니다. 없으면 제네릭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스킬의 발전 방향도 흥미롭습니다. 현재에는 정적 스킬들, 그러니까 인간이 수동으로 작성한 고정 가이드라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점점 동적 스킬, 에이전트가 경험을 통해 스스로 진화시키는, 스스로 스킬들을 고치고 스스로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공유 스킬, 팀과 조직 단위로 공유되는 표준화된 스킬 라이브러리,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진짜 힘은 두 개념을 결합할 때 나옵니다. 훅이 프레젠테이션 파일 생성을 감지하면 스킬이 프레젠테이션 생성 베스트 프랙티스를 자동으로 로드합니다. 훅이 보안 관련 코드 변경을 감지하면 스킬이 보안 리뷰 체크리스트를 자동으로 적용하죠. 훅이 API 통합 코드 작성을 감지하면 스킬이 해당 API의 가이드라인을 자동으로 에이전트에게 주입시킵니다. 비유하자면 훅은 맞춤법 자동 검사, 빨간 밑줄이 그어지는 그런 것 같은 거고요. 스킬은 글쓰기 스타일 가이드입니다. 맞춤법 검사는 글을 쓰는 순간 자동으로 오류를 감지해서 빨간 줄을 그어주고, 스타일 가이드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써라 라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려주죠. 자동 검사 없으면 오타투성이, 스타일 가이드 없으면 글이 중구난방, 둘 다 있어야 깔끔한 글이 나오겠죠. 마지막 개념은 플래닝과 휴먼 인 더 룹입니다. 에이전트를 단순한 챗봇과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바로 이 계획, 실행, 검증 루프입니다. 에이전트는 한 번에 답을 뱉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사고 루프를 돕니다. 이 루프가 에이전트의 진짜 힘입니다. 한 번에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하면서 목표에 수렴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를 반복하는 것처럼요. 칼파티가 강조한 것처럼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 인간의 역할은 코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감독관입니다. 그런데 감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위임에는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레벨 1, 완전 자율. 사람은 결과만 확인하고 에이전트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부 실행하는 거죠. 모든 자율성을 에이전트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보일러플레이트 작성, 리팩터링 같은 게 적합한 작업이 되겠죠. 두 번째는 감독 위임. 인간은 계획을 승인 후에 위임합니다. 에이전트는 계획과 실행을 진행하죠. 새 기능을 구현하거나 버그를 수정할 때 인간이 계획을 보고 승인하는 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협업. 인간이 결정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이전트는 실행과 보조 역할을 담당하죠. 아키텍처나 보안 코드 작성을 할 때 이런 협업을 많이 합니다. 네 번째, 인간 주도. 인간이 직접 설계하고 지시합니다. 에이전트는 구현을 보조하기만 하죠. 성능이 크리티컬하거나 신규 패턴을 적용하거나 할 때 사용합니다. 엔트로픽의 2026 에이전틱 코딩 트렌드스 리포트에 따르면 엔지니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임에 대한 직감을 발전시킵니다.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결과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위임하세요. 보일러플레이트 생성, 리팩터링, 테스트 작성, 버그 재현 스크립트 같은 것들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결과를 빠르게 검증할 수 없다면 직접 하거나 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키텍처 결정, 보안 민감 코드, 성능이 크리티컬한 로직 같은 거는 에이전트에게 모든 거를 위임하기보다는 함께 작업하는 게 낫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쉽게 검증 가능한 작업부터 위임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범위를 넓히면 됩니다. 구글 크롬 팀의 에리 오스마니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바이브 코딩과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차이는 테스트입니다. 견고한 테스트 스위트가 있으면 AI 에이전트가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반복할 수 있고 결과에 높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테스트 없이는 에이전트가 깨진 코드에 대해 완료라고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테스트가 있으면 에이전트가 플래닝 룹을 돌 때 명확한 성공 기준이 생깁니다. 테스트 통과는 완료라는 객관적 지표가 있으니까요. 테스트가 없다면 에이전트도 인간도 이게 맞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플래닝과 휴먼 인 더 룹이 실전에서 작동하려면 검증 체계, 저희가 섹션 1에서 에이전틱 검증에 대해 잠깐 다뤘었는데 그 검증 체계가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다룬 5가지 핵심 개념을 정리해서 아키텍처로 표현해 봤습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에이전트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의 두뇌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훅과 스킬로 그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의 품질을 제어하고요. 툴과 MCP를 줌으로써 에이전트의 손과 발을 커넥트하죠. 그리고 감독하면서 사람이 감독을 하든지 그런 자율성 레벨에 대해서도 다뤄봤는데 그런 레벨에 따라서 얼마나 에이전트에게 자율성을 위임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개념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는 계층적으로 위임하고 병렬로 실행한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에이전트에게 줄 정보를 전략적으로 설계한다. 툴 MCP는 표준화된 도구로 에이전트의 행동 반경을 넓힌다. 훅과 스킬은 자동 안전장치와 전문 지식으로 품질을 제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래닝과 휴먼 인 더 룹, 계획, 실행, 검증 루프를 돌리되 인간이 감독한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에이전트가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플랜을 세우고 툴과 MCP를 사용해 실행하고 훅과 스킬로 품질을 제어하고 휴먼이 감독한다. 이 5가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바이브 코딩에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으로 진짜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개념들을 실전에서 하나씩 깊게 파고드는 시리즈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